제3장 인생의 시련 비교.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할 때, 특히 그것이 불치병일 경우 우리의 삶의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머니의 병은 우리 가족과 내게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게리형의 사고가 그에게 그러했듯이. 내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다. 증상은 아주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와 새남매는 3년 반의 짧은 간격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힘든 삶을 사셨기에 집에서 한 번 이상 우리를 채찍질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매우 용감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쉽게 화를 내곤 했다. 어머니는 임신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조산아로 태어났기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지역 사제로부터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두가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매우 허약했다. 사진 설명. 왼쪽은 미지의 모험이 시작된 아가. 오른쪽은 아버지 도미니크 랜델의 무릎에 앉아있는 내 사진이다. 이 사진은 나의 형제들로 왼쪽에서 두 번째가 나이다. 14살 때의 내 사진. 성장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험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낡은 3층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나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기억이 난다. 그녀는 계단을 다 올라 정상에 도달하면 숨이 너무 차서 항상 앉아 있어야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는 피곤함을 잊으라며 조금 흔들어봐 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고 끊임없이 피곤해하며 짜증을 내던 모습을 기억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균형 감각과 시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일어나거나 걸을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매일 아침 우리를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긴장된 시간이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고 그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바쳤다. 그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60세에 조기 은퇴까지 했다. 내 청소년기 동안 그녀는 거의 누워 있어야 했기에 우리는 그녀를 보러 침실로 찾아가곤 했다. 삶이 힘들었던 만큼 그녀는 매 순간 힘들어하셨다. 그녀는 삶이 너무 힘들었고 결국 5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어머니는 이미 극심한 피로를 겪고 계셨다. 우리가 아직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잠시라도 위안을 주고자 나의 이모인 잔느가 나를 그녀와 함께 지내도록 초대했다. 나는 그때 몹시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잔느 이모는 성격이 강하고 키가 6피트 3인치 약 190cm로 매우 컸으며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과 회색 옷을 입고 다녔다. 내게 그녀는 마치 마녀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음침한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정원사가 겁을 주며 곤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성벽에 남아있는 폭발하지 않은 포탄을 보여주며 그것이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잔느 이모와 함께 지내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분명 그녀는 어머니를 위한 친절한 배려로 이러한 일을 했을 테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잔느 이모는 매우 부유하여 여름에는 시골의 성에서 겨울에는 파리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잔느 이모와의 경험. 잔느 이모의 남편은 시장이었으며 지역 저항군의 지도자였다. 그는 전쟁 중 독일군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이 끔찍한 일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독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독일인 펜팔 친구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상당히 화를 냈다. 그녀와 몇 주를 보낸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병과 나의 진로. 어머니의 병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 나는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결국 공부를 아주 잘했던 동생 제라드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 내 경우 부모님은 경험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파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셨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절반의 시간을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보냈고 이를 매우 즐겼다.
하지만 마지막 인턴십이 실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 1973년 나는 졸업 후 샴페인 지역에 위치한 프랑스 대기업의 자동차 산업용 고무 실봉합재 제조지사에서 마지막 인턴십을 진행했다.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중간 관리자 자리에 올랐지만 경직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6개월 후 경기 침체가 닥치자 나는 사표를 냈다. 어머니의 병과 동생의 선택. 그때 어머니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많은 검사와 척수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도 그녀의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병은 동생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는 의학을 3년간 공부한 후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이주하여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 목수를 만나 그에게 무역을 배웠다. 부모님은 그가 의학이라는 유망한 직업을 포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 1년 동안 부모님의 학업 압력을 받은 그는 결국 의학 공부를 마쳤고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사로서 브르타뉴에 정착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의사로 일한 후 개업을 마치고 1년 동안 목공 교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 은퇴할 때까지 의사로 일했다. 동생은 평생 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덜어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연과 식물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의사로서 그는 가능한 한자연 치유를 우선으로 했으며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는 연구를 통해 현대산업식품에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신체에 필요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가 불균형하며 특히 신경학적 관점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와 같은 지방산의 비율이 균형 잡힌 비정제 유기농 오일을 발견하여 어머니의 식단을 조정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연구가 어려웠지만 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어머니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유기농 제품과 새로운 기회. 당시 아무도 천연식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유기농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은 살충제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천연 제품과 정제되지 않은 제품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 나는 랭스에서 불운한 중간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형이 내게 천연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유했다. 마침 헨리 찰스 제프로이 회사가 내가 살던 샤롱 샴페인에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체인점 라 비클레르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내게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 사진은 라비클라르라는 1948년 헨리-샤를 제프로이가 설립한 유기농 제품 체인점으로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2018년 기준 32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기농 제품과의 첫 만남. 내 동생은 이 체인점에서 어머니를 위해 유기농 제품을 구매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이 가게 주인을 소개해 주었고 그는 곧 가족의 친구가 되었으며 이후 나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와 함께 천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1년 내내 천연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나의 도발적인 태도는 가족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종종 비난을 받았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내가 천연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기농 제품이 잠재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자 그들 역시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기농 제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어 그들은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시절 건강한 음식에 대한 논의조차도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비클라르의 확장과 나의 사업 시작. 라비클라르의 소유주였던 헨리-샤를 제프로이는 자신의 사업을 대중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이를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랭스 에페르네 등 인근 마을에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가게에서 제품이 잘 팔리지 않자 그는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를 시도하기로 했으며 이것이 새로운 지점을 여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자마자 더 많은 지역을 찾아 나섰고 새로운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 나는 당시 다양한 지역을 직접 운전하며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가는 길에 고객들은 자신들의 지역으로 제품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나는 도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나는 라비클라르와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했다. 내 회사 이름은 네이처 샴페인이었으며 소규모 건강식품 상점 및 협동조합의 유기농 제품을 공급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정규직 이상의 일이었다. 당시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배송 지점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는 프랑스 북동부에서 릴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갔으며 런던 중심부에 있는 대형 유기농 매장까지도 방문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5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 1979년 스위스를 여행하던 중 나는 미래의 아내 제인을 만났다. 그녀는 프로방스 AIX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다. 내가 그녀를 우리 회사의 청소부 겸 요리사로 고용하면서 그녀는 샴페인에 있는 우리 본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기를 강하게 원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일하기를 바랐다. 결국 나는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는데 동의했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나는 홀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회사를 사촌에게 맡긴 뒤 1981년 2월 제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났고 곧 결혼했다. 이 사진은 1981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제인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유일하게 선택할 권한을 준 것은 케이크 종류였고, 그녀가 고른 이 사진에 담근 케이크는 무척 맛있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온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제인의 부모님은 사순절 한가운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가톨릭 결혼식을 주선해 주셨다. 그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천주교 의식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프랑스에 있는 내 가족 중 누구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기에 조금 슬펐지만 제인의 동생이 친절하게도 내 들러리가 되어주기로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멋진 순간이었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학교와 여러 일정 때문에 도망치듯 긴 여행을 할 수 없었지만 카메렐에서 멋진 주말 신혼여행을 보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였으며 확실히 새로운 미국에서의 모험이었다. 결혼 후 제인은 학교로 돌아갔고, 나는 자비를 하면서 대학에서 미국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빵과 새로운 기회. 어느 날 제인의 고향 프레즈노에서 프랑스 출신으로 빵집을 창업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오래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오전 4시부터 10시 또는 11시까지 빵을 만들었고, 내 친구는 페이스트리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베이커리 장비 및 오븐 공급업체의 관계자였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턴키 방식으로 소규모 프랑스 빵집을 설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모든 장비와 조리법, 직원까지 프랑스에서 직접 제공했다. 1983년 그가 나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로 떠났고, 당시 졸업을 마친 제인은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모험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또 다른 새로운 도전. 1985년 6월 나는 뉴욕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 플라잉 푸드사를 알게 되었다. 이 회사는 생선, 캐비어, 과일, 채소 등 고급 신선 식품을 전 세계에서 항공을 통해 수입하여 최고급 레스토랑과 도시의 고급 매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서부 해안 지점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나는 이에 지원하여 채용되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이 로고 사진은 비행식품 로고이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래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고객과 할리우드의 특별한 순간. 내가 만난 고객들은 모두 각기 다르고 때때로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은 매우 독특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리타니 출신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요리를 좋아했던 당시 매우 유명했던 프랑스 배우 장 얀진 YANN을 기억한다.
손질해야 할 생선을 배달해야 할 때 그녀에게 전화하면 그녀는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순식간에 생선을 손질하곤 했다. 나는 그 시기를 특히 정신없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기간으로 기억한다. 고객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했다. 달라스 쇼 촬영장에서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한 여배우는 우리 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했다. 어느 날 그녀는 돔 페리뇽 샴페인과 캐비어를 받을 때까지 촬영을 거부했다. 우리는 긴급한 요청을 받을 때마다 무엇이든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1985년부터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로 돌아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홀로 남게 되었다. 특히 1986년 4월 딸 베레나가 태어나면서 나는 프랑스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해 말 우리는 프랑스로 돌아가 랭스림즈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착했다. 그러나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5년 동안 화창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다가 흐린 날씨와 비가 잦은 프랑스 북부로 이주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기후, 사람, 경제 상황 등 모든 것이 암울하게 느껴졌다. 확실히 우리가 익숙하거나 즐겼던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플라잉 푸드에서 일하게 되었다. 회사는 프랑스와 미국 간의 물류 조율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로이쉬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프랑스 공급업체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프랑스로 돌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새해 전야에 회사가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나는 플라잉 푸드에서 약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새로운 기쁨, 베레나.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태어난 나의 첫 딸, 베레나는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배송 담당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모든 유명 셰프들이 새해 전야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결국 직장을 잃었다. 어느 날 직업 소개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파리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신문에서 리옹 남쪽에 위치한 수출 영업 교육 프로그램에 인턴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는 프랑스 회사를 찾는 것이었다. 이 사진은 내가 프랑스 로망에 위치한 친할 브랑제리 산업체에서 기술이사로 일할 때이다. 이 지역의 준상업 제과 회사가 미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이전에 관련 경험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영어도 유창했기 때문에 즉시 채용되었다. 나는 유럽 공동체의 보조금을 받아 하이티에 공장을 설립하고 냉동식품을 생산했다. 이 제품들은 마이애미로 보내져 조리장치를 통해 굽고 포장하고 유통되었다.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연구가 끝나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하이티에서 에이즈가 만연하면서 미국인들이 하이티와의 협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라벤더와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기회. 2년 후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그러던 중 순전히 운이 좋게도 드롬 드라이브 미 남부의 라벤더 밭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곳의 기후와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라벤더에 깊이 매료되었다. 1989년 말 한 라벤더 협동조합에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을 때 마침내 할머니의 라벤더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제인이 우리 아들 니콜러스를 임신했을 무렵 나는 이 협동조합에 지원하여 채용되었다. 우리 둘은 강렬한 라반디넬 AVANDIN 향이 가득한 환경에서 함께 일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향을 무척 좋아했고 내 아들도 곧 이 향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임신 중이던 제인은 라벤더 향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대신 그녀는 헬리크리섬의 향을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오일로 남아있다. 에센셜 오일 사업으로의 전환. 1990년 나는 세데론에서 지역 특산품 및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작은 선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접 오일을 작은 병에 담아 포장하고 수제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관리했다. 또한 여행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용 에센셜 오일 디퓨저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아들이 태어난 후 내가 발명한 것으로 깨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운반이 용이한 여행용 디퓨저였다. 동시에 대중을 위한 에센셜 오일 블렌딩 라인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이 사진은 영리빙의 2000년 컨벤션에서 디퓨저를 니콜라스가 소개하는 장면이다. 장 발레와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기회. 디퓨저 프로젝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와중에 나는 약초학의 최고 전문가이자 아로마 테라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장 발레 박사를 만났다. 발레 박사는 에센셜 오일이 대기 정화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 중 하나를 실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실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공식을 제공해 주었다. 이 만남은 내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으며 여러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때부터 내 고객층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처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던 고객들이 점점 정기적으로 우편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니콜라스의 성장과 새로운 사업 기회. 니콜라스가 한 살쯤 되었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된 마르셀 에스피우의 집 옆으로 이사했다. 마르셀은 에센셜 오일을 증류하여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국 시장에서도 그의 제품을 판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1990년 10월 무역 박람회에서 게리 영을 만나게 되었다.